자, 고소의 전략 시간인데요. 지금 속보부터 전해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내란 그리고 김건희 특검 내일 국무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 일단은 상정이 어렵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것은 민주당에서 요구한 24일을 시한으로 하고 만약에 특검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한덕수는 윤석열 탄핵 가결과 함께 동시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자, 이것을 지금 실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전국은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뭐냐? 자, 헌법 원샷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도 있다는 한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방송 보내드렸는데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혜원 교수가 이 주장을 했는데 조회수가 무려 80만 회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윤석열을 끝장내자라는 의견도 많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임명의 문제 그리고 특검에 대한 공포 문제 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께 정말로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혜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고소의 전략에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 신용환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시기를 놓쳐서 반격 빌미를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끌어내리는 게 최상책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많은데 이제 꼬일 대로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꼬인 게 이제 그 시간 끌기, 소위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시간 끄는 그 전략 그대로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그 원내대표 등등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지금 가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교수님 오늘 이제 이게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3분의 2 동의를 해야 한다고 국힘에서 느닷없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일단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탄핵 요건 자, 이것이 다시 이슈가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입니다. 자, 저 말을 하면서 이제 3분의 2 동의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한덕수 탄핵을 시키려면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국무총리 요건이 2분의 1만 동의해도 됩니까? 예, 그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2분의 네. 1만 동의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법 65조에 대통령 외에는 과반수 3분의 1 발의해서 의결 정도수가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분의 2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 3분의 2가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치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71조 1항에 따라서 계엄 선포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엄 선포 권자를 징계해서 해임해버리면 대통령직도 날아갈 수 있다. 이 논리와 똑같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대통령 대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전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자 이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지위에 있어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이 되다 보니 대통령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어서 그렇다면은 그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를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헌법상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 소추의 본질은 국회의 어떤 비상적 인사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정한 요건이 되었을 때 다른 징계 방식이나 다른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국회가 잠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용이 안 될 터인데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정치적 판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은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인 것이고요.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해당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구현될 것을
지향하는 정치기관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적 인사권을 행사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권한은 그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라는 그 지위에 기초해 있는 한덕수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적 3분의 1이 발의해서 과반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헌법 문헌상 명백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국힘은 이걸 몰라서 법조인들이지 않습니까? 권성동 그렇고 오늘 주진희 의원도 뭐 검사 출신인데 이거 아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3분의 2 동의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헌법적 해석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보면 왜 국힘은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말씀 견해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봐도 또 현실적으로 봐도 만약에 국무총리가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가면 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각 이 정부 조직법상의 의전 서열대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장관들을 탄핵할 때도 그럼 3분의 2로 또 가야 된다는 논리적 연속성이잖아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다만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들이 가장 빼어나게 잘하는 건 요령 테크닉들입니다. 시간 끌기 요령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들이 셉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죠. 이들이 그 소위 이런 요령을 너무나 잘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과반으로 분명히 입법조사처가 151명 이상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각종 어떤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고 안 물러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우려되는 바고 그럼 그 다음 싸움으로 넘어왔을 때 그 다음 사람이 또 하는 척하다 또 시간을 끌면 또 그 사람을 제끼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음 사람도 하느라고 또 끌면 또 걸리고 이 문제가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뻗치기를 하면 방법이 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 제가 조금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우리 관례를 봐도 됩니다. 뭐냐 하면은 그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려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자니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대통령과 다름없으니 지금 상황에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봐서 3분의 1가 필요하다. 이 논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앞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 시절에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권한 대행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국무총리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현실의 관행들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헌법 문헌에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회 의사에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주권적 저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지 않는가 저는. 주권적 저항이라는 말씀은 이제 국민들이 자 국회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놓고 거기서 결정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그 권한쟁의 심판을 본인이 내버렸습니다. 권한쟁의 누가 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덕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탄핵을 당했는데 국무총리로서 탄핵을 당했는데 아 이거 탄핵 받아들일 수 없다. 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거 안 됐다. 라고 하면서 권한쟁의를 내버립니다. 그다음에 후임자가 이제 누가 자동으로 지정될 때 그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직무집행 정지나 이런 걸 신청하면서 이제 갈 수 있겠죠. 권한쟁의는 헌법상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으로서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 자체가 이미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요건 자체가 그것을 국무총리의 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그 지위를 가지고 지금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지가 되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혹시라도 한덕수가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안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경우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권한 자체가 저는 없다. 권한 자체가 없다. 저는 그래서 권한이 없으면 부적법 각하될 것이고 오히려 부적격 각하입니다. 부적법 각하.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일종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하면 신속하게 결정해 주듯이 헌법재판소에도 굉장히 빨리 결정을 해준다. 이거 빨리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청구하는지 여부가 상관없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합리적인 정상적인 공직자라면은 이미 권한이 정지된 사람의 지시들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상이 아닌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우려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이제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일 국회에서 모레가 되든 기한을 정해놓고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같은 거를 하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각하하거나 이제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럼 민주당은 훨씬 더 자신감 가지고 탄핵을 일단 시키자라고 하는 국민적인 일종의 공언을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큰 틀에서 저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탄핵 파면한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세모표 영역으로 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후임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하고 했을 때 그 국회가 3분의 2가 안 됐는데 했을 권한이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계속 세모표 영역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일 거기 때문에 아마 헌재 심판까지를 받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제 우려가 들어서 아주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일단 탄핵인데 후임자가 일단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제 경제부총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때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집행정지를 한다. 이건 가능한가요? 그 어떤 직무집행정지를 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내가 하고 있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탄핵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부총리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상식적으로 만약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부총리가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총리의 권한 행사하고 충돌하게, 만약에 한독수가 권한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 충돌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다면은 다 공직자들 누구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요. 이 경우에 이거 권한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말에 이행해서 경제부총리하고 대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한독수 총리가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한독수 총리가 그걸 방해할 수 있는 물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이제까지 국힘이나 이 소위 내란 세력들이 뭐 어떤 합리적인 우리 어떤 논쟁의 세모표 영역에서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우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그 새롭게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된 그 경제부총리하고 갈등 국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여기는 또 탄핵을 하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차순위, 제 생각에는 그 현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규범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권한이 정지된 그 한독수 총리의 의존해서 혹은 그것에 지시를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부분은 워낙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맞대응 같은 그리고 공격적인 요소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걱정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지금 즉각적인 탄핵을 해야 된다는 말씀, 배인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윤홍식님, 자 김동성님, 뭐 SY님, 여러분들 일단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댓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들 공유하면서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국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15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오늘 이제 유권 해석이라고 해야 됩니까? 법적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것은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생떼 쓰듯이 해온 어떤 그런 흐름이나 관행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입법조사처마저도 민주당 위주의 중심의 어떤 국회 구성이다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저희는 지금 이제 온 국민에게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그 내란 집단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민적 열망으로라도 빨리 처벌하고 처리를 하자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거의 온 국민의 뭐 70~80% 이상의 이런 여론이 있지만, 이들은 전혀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 끌고 방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떤 논리든 어떤 현실이든 일단 갖다 들이대고 보는 거죠.
자, 윤석열의 행위가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자, 국회 동원하는 자 개헌군을 500명이 아니고 왜 1000명으로 늦지 않았느냐. 두 번째, 예산 다 잘라버려라. 돈 아예 주지 말라. 이제 이것이 국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중지시키는 것도 위헌이지만 구체적인 행동 강령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위헌적인 요소가 하나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주목을 하자면은 이것을 그 행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이렇게 밝히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탄핵 심판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형사재판에서 가리면 되는 것이고 헌법 위반만 해도 그 중대하면은 이미 파면에 이르는 탄핵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세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그 이후에 형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드러난 사태만을 가지고도 그것의 어떤 중대한 위헌성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용산에서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뭐냐면 개개 수사보다도 지금 헌재 재판이 자기가 대응하기 더 중요해서 어떤 사법당국에서 나오라는 걸 안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이제 용산에서도 한편 굉장히 공격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굉장히 쫄아 있다. 예를 들어 헌재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할 거를 속으로 엄청나게 쫄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쟁점을 최소화해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개개의 사건들은 지금 공수처든 뭐 공동수사본부든 해서 하고 있는 것에서 또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도 아까 나온 입장이 헌재에 대한 이것이 더 급해서 뭐 이걸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나온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아마 최초로 저희들이 규정해버리고 이거는 논쟁이 끝내자. 자, 국회 의결적 욕수 논쟁은 오늘 이 시간부로 끝이다. 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입법조사처, 헌법의 가치, 그리고 규범과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논쟁할 필요 없다. 괜히 따라가면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논점만 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뭐 대답도 간단하고 좋습니다. 예,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명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명백하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버려야 이 문제는 하루 때거리가 안 됐다. 이 논쟁은. 그래서 낮에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셔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날 그 12분의 그 국무위원들 참석했던 사람들 입증할 길이 없어요. 각자 자기는 반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서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주장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차제에 이런 논쟁을 아예 없애는 걸로 그날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이 부분을 다 탄핵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감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시간 끌기에 악용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팩트 체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JTBC, MBC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팩트 체크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님과 우리 신 교수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게 논쟁거리가 아닌데 언론에서 그냥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다고 마치 이거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논쟁인 것처럼 몰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야 만약 이러면 어떻게 하지? 다시 정치판이 혼란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권한쟁의 심판 또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래 갑자기 걱정이 확 되는 거예요. 이게 탄핵을 못 시키고 오히려 전국이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줌으로써 자 일단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해 주신 거고 사실은 그들이 어거지 주장이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까 교수님이 초두에 말씀 주신 대로 151명 이상이면 국무총리 지위로서의 그 지위를 이제 중지시키고 그 다음 차순위자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65조에 명확하게 있는 대로 대통령만 3분의 2로 규정돼 있는데 대행은 어디까지나 대행일 뿐이다.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국민적인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행 보고 주인 행세를 하라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 지위에 맞는 걸로 중단을 시키면 충분한데
저들이 워낙 이제 강한 요령을 부리기 때문에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최선의 방어를 저희가 다 만들어 놓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걱정도 해본 것입니다. 자, SP88님께서는 시간 끌기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시간 끌기에 끌려가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치력이지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배종원님. 한덕수는 구릉이다. 에스텔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우레님은 제발 빨리 탄핵합시다. 이제 너무 지겹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한덕수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문제다라면서 그냥 밀어붙여라고 하는 의견이 계속 많고요. 이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면 자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명백하게 잘못된 어떤 뭐 레가시 미디어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거죠. 지금 국민적 열망은 국민들 개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난입을 했고 국민들 개개인한테 한 것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체포될 걱정을 다 하고 사는 마당인데 단 하루라도 1초라도 땡겨서 탄핵을 하자는 게 열망이지 그거에 단순히 민주당이 끌려가서 뭐 또 국민들에게 휘둘려서 그렇다? 그건 완전히 본말을 전도하고 호도하는 것이죠. 제가 6월 항쟁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 국민들이 광화문에 다 모여서 수백만 명이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다 강성, 지지층, 진보 또는 야권에 끌려다니면서 나라를 말아먹을 테냐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국힘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균형감 있는 문제 제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이 행태에 언론이 똑같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각자 입장에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이야기할 수 있다 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헌법과 정의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느냐 뭐 이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얼마나 더 설득력이 있느냐 예. 그리고 얼마나 더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느냐 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수의 주권자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엊그제 다른 방송에 나갔을 때 양비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또 받아들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단 하나도 1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양날개가 균형이 맞춰서 날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평상시에 맞는 말입니다. 예. 지금같이 정말 격하게 표현드리면 똥을 싸놓고 완전히 깔아 뭉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평상시 합리적인 이야기 다 통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과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기까지 행동을 했느냐를 놓고 돌아본다 그러면 그런 말 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 비상시국에는 비상시국에 맞게 그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들이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의 사안을 좀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나라의 발전에 도움되느냐, 우리가 법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느냐,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꼭 말이 안 되는 주장과 논리 펼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정신이 없고 그리고 국힘과 같은 지금 현재 내란 또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보이는 것은 오로지 소수라도 결집을 시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 그 집회장에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외치는 목소리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라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면 해보십시오. 그 말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입니까? 정말로 꼭 한번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 말이 국민 절대 다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탄핵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24일까지 시한을 정했으니까 탄핵으로 가버리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국무회의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민주당도 하루 이틀 더 기다립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이고 가버려야 됩니까? 민주당이 정한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뭐 24일을 정했으니까 그거에 한덕수 총리가 따라라가 아니라 국민적 열망이 단 한시라도 내 가슴에 총을 겨룬 사람하고 같이 호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라라는 의미이지 민주당이 어느 날 데드라인을 정했으니까 그거에 맞춰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적 열망은 단 한시라도 그런 어떤 독재자 같은 사람을 빨리 처단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총리는 그런 국민적 총의를 받들어서 한시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조금 전에 어쨌든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총리실에서요. 자,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정하겠다는 일관성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뭐냐.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지체 없이 적시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이 지체가 지금 열흘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10일 날 됐기 때문에 지금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자, 이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예, 그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제2요구권 다시 이제 그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안 거부권 이렇게 합니다만은 엄격하게 법적 용어로 보면은 제2요구권이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을 대통령이 다시 이제 국회에 보내서 다시 판단해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헌법 60조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원래 행정은 뭐냐면은 입법이란 것이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활동인데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실현하는 활동 이걸 우리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입법자가 국회가 만들어 놓은 규범을 현실에서 실현할 기관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현할 기관이 제의를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이 현실에서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한 네. 명인데 두 사람 구해라 이렇게 할 때 하는 것이고 주로 지금까지 이야기됐는 것들이 첫 번째는 위헌의 소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법률들은 정도의 문제이지 다 위헌의 의심들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자체가 상반 규범이거든요. 헌법은 기본권 보장 규범에서 기본권 제한하는 규범이고요. 권력의 근거를 부여하는 규범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규범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위헌의 의심들은 다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니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고 위헌의 의심이 문제라면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거나 구체적인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그 법률로 인해서 행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권한쟁의를 다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소송으로 다투어서 하면 되는데 어쩌면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판단 권한을 미리 선취하는 것이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제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이야기하는 것이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안 받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헌법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이 그럼 여야 할 때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받지 않겠다 이 말은 국회를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어서 그러면 이거는 국회를 구성한 민의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득력을 갖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200원어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할 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안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조금 양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 다시 한 번 더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제2요구는 이런 범위들을 벗어난 것이다. 어떠한 가치 질서를 형성할 것인지는 정부나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 의회의 몫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 측의 계산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기왕 베린 몸이라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어떤 권한대항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만 요 기간이 지나 그러면 형사적인 처벌 면하기가 쉽지 않다. 또 본인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을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정의의 사도 법률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 이런 거였다 그러면 왜 탄핵은 막지 못했습니까? 그 불법적인 과정, 국무회의 이런 과정 중에서 왜 막지 못했습니까? 또 한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지만 국가 경영을 하는 것이지만 정무적 행정을 하는 거죠. 법률적 행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권한대행이라면서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고도의 정무적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때입니다. 고도의 정무적 기능의 정점에는 국민이 있는 것이죠. 국민적 총의가 있는 것이죠. 7, 80% 이상의 국민들이 그런 마음 빨리 처리를 하고 속히 이 불안정을 해소하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무적으로 그에 따라서 행정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한덕수 총리한테 맞는 것이죠. 자,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을 잘 간추려 가지고요 주위 사람들에게 한덕수 탄핵시켜야 한다.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지가 좌지우지할 만큼 권한 가진 거 아니다라는 거 명확하게 하면서 탄핵시키자. 탄핵이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생각 제가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 금요 토요일 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기다릴 게 아니고 정말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반향이 엄청 컸습니다. 자, 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실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그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헌법 개정이란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번에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예를 들어서 현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논의가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헌법은 전체는 손대지 말고 그냥 붙이게 조항 하나 만들어서 대통령 윤석열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뭐 파면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파면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러한 조항만 하나 만들면은 만들면서 그것을 개헌안을 발의를 해서 개헌안이 발의가 되면은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 거쳐야 되는데 발의되고 난 다음 60일 이내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발의하고 직후에 공고하고 나서 곧 의결을 해서 그리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 이상 참여해서 과반이 찬성하면은 해당 헌법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불확실성을 좀 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법 관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권적인 방식을 통해서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하고 이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네. 이것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은 기명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 즉 의회 권력에 대한 주권적인 감시, 통제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당위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통령을 사법 관료라고 거칠게 말하면 사법 관료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손에 맡겨서 퇴진시키게 하는 이것에 또 합의한 국회의원이 204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 그 주권자인 국민들의 손에 맡겨서 그것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할 국회의원들이 논리적으로는 좀 더 많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서는 이러한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약화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기회를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러한 개헌이라는 새로운 정치 질서 형성에 참여를 하고 이걸 통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200석들을 좀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을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리는 이 구조가 좀 더 바람직한 것이지 사법 관료의 손에 맡겨서 그 끌어내리는 이건 어쩌면은 그 주권자로서의 자존심 상한 일들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네, 그런 그 생각을 교수님의 이제 총론에 다 동의하고 빨리 속히 땡겨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인 민주당이라든지 의원님들 모임 내부적인 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투 트랙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탄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기 단축까지 포함해서 이제 개헌에 대한 부분에서 양쪽으로 겹쳐 있는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엊그제 이제 35분이 모여 있는 톡방에서 이 지금 교수님의 견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민주당 플러스 야권에 야권, 있는 예, 국회의원들 야권에. 35명이 예, 예. 모여 있는 단톡방에서 네, 저는 이제 이게 원외가 예. 2분 정도 들어가 있는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자 개헌을 통한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시키자라고 네네, 하는 굉장히 예. 교수님 의견을 그대로 스픽스를 예. 어느 분이 이제 끌어서 예. 의견 제시를 했고 예. 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마찬가지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게 잘못 우리가 지금 이제 상대방이 워낙 이제 요령으로 악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 끄는데 악용이 될지 모르겠다. 공고기간 이런 것도 빨리 땡기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이 악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으로 이제 개헌이잖아요. 네. 3분의 2가 어쨌든 동의가 돼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과연 그러면 야권의 단일 대우는 이 건에서는 유지가 될 거냐도 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명을 다시 또 이제 어떻게든지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 건을 놓고 8명이 할 거냐는 또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탄핵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든지 아직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간을 끌어서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할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런 현실 때문에 결국 개헌 종족수인 3분의 2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협상하다 시간만 끌어지고 이런 현실적 우려 때문에 여러 경론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린 것은 그냥 저 2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 현실적 가능성 차원에 있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네. 이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도 있죠. 예. 네. 왜냐하면은 그게 영향을 안 미친다면은 이건 어차피 옵션이니까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는 이거와 상관없이 헌법재판 이제 그 탄핵을 소추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탄핵의 트랙에 일단 들어간 것은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법기관이 나름의 어떤 법적 논리를 가지고 이걸 판단할 것이니 이것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렇게 해서 개헌의 속도가 빨라지면 여기서도 사실은 빨리 결정을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견인할 가능성이 저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국민투표를 매개한 개헌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 사태를 정리하고 해결하자라고 이야기 드린 것은 가능성, 현실성 이것보다도 이것이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원칙적이고 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이제 그 뭐 경험학자가 아니니까 이제 헌법에 기초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학자, 헌법 연구자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을 대부분의 요구는 조속한 대통령 윤석열의 퇴진과 맞습니다. 헌정 질서의 정상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빠른 퇴진과 이러한 권한 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빨리 정상적인 헌법이 예정하는 권한 질서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 상황을 현행 헌법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정치적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사법적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일단 소추가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한 번 그럼 맡겨놓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인데 바로 정치적인 방법이고요. 그러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주권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퇴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2가지를 동시에 다 쓸 수 있지만은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맡기는 방법이 오히려 더 정의롭다. 그리고 더 원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정치가 길을 내야 하는 시점들이거든요. 정치는 결국은 미래에 향한 어떤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고 사법은 형성된 질서의 산물인 규범을
구체적 분쟁과 관련해서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러한 방식의 개헌을 8년 전에 제가 이제 뭐 헌법 개정이나 작은 책을 써서 하기도 했고,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고요. 그때 이제 다른데 칼럼에 기고를 해서도 이 논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그때 사법 방식인 탄핵으로 하지 않고 주권자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했다는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면은 지금 이 상황들도 훨씬 빨리 종식이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사법에 의해서 정치가 조율되는 힘들이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40 우리가 이제 서구의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잉글랜드에서 1649년 1월 30일 날 찰스 1세를 처형했습니다. 근데 당시 왕정 체제였거든요. 왕정 체제였는데 찰스 1세 왕을 처형한 그 이유가 왕을 반역죄로 처형을 했습니다. 왕정 체제에서 왕이 반역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어떤 민의를 반하는, 민의를 배신한 이런 왕을 왕정 체제에서 반역죄로 처벌한다는 자기 모순을 극복하면서까지 그것을 처형하는 결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793년, 이것도 1월 달입니다. 1월 21일 날 왕 루이 16세를 단두대에서 처형했습니다. 이것도 왕정체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뿌리는 과거에 왕정체제 하에서도 왕을 단두대에 보내서 처형했다는 이러한 경험에서 기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지금 왕정체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승만 친위 쿠데타 일어나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와이에 바캉스 보내듯이, 어쩌면 좀 거칠게 비유를 하자면은 바캉스 보내듯이 이렇게 보내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다 대통령을 하고 중간에 감옥 갔습니다만은 거의 수명들을 다 살고 안온하게 사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의를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했지만 사면돼서 풀려나서 여러 정치인들한테 인사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헌정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국가 권력기관이 한 발이라도 민의에 벗어나서 삐끗하면은 주권적인 저항, 그래서 주권자들로부터 처형에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물리적 공포감,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어야지 그 권력이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경제적으로 파탄날 수 있지 모른다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심어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헌정 질서를 뒷받침하는 매개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국민투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왔는 거 말씀 아닌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담론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제 현실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8명을 이제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인 거죠, 사실상. 실질적 고민. 거기서 이제 하나만 우려되는 거 한두 가지만 더 나아가 보면 2004 헌나 1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어떤 신임을 묻는 성격으로 이게 해석이 돼 버리면 헌재에서 이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2004 이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던 판결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소환으로 인식이 돼 버리면 국민 투표 성격, 국민 소환으로 인식이 되면 굉장히 또 곤란한 논쟁에 그들한테 휘말릴 가능성이 또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죠. 아닙니다. 지금 방금 네네. 말씀하신 것은 헌법 72조에 근거한 국민투표입니다. 네네. 제가 이야기한 헌법 72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신인투표. 이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이라는 방식으로 헌법 128조, 129조, 130조에 근거한 국민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을 개정하는 국민투표를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건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자, 가장 이런 좋겠는데. 중차대한 일에 네. 대한민국이 헌법재판관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전례, 선례를 만드는 것도 매우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국민투표가 최고인데 왜 말 안 합니까? 라고 마스터님께서는 주셨고, 또 반대 의견은 지금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국민투표라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일 수도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있긴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일단 해놓고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재판관도 임명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6명으로는 또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면 기각이 되는 일까지 고려했을 때 이걸 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옵션의 하나로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병행해서라도 먼저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긴 네. 하겠죠. 그런데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8명을 확보하는 게 탄핵 때와 이 국민투표 때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국면이 다르다는 현실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진짜 탄핵 부분에서 가진 요령으로 다 블로킹을 했다 상대가, 그때는 저희가 얼마든지 국민투표로 또 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파면을 시켜야 하는데 파면시킬 길이 없다. 탄핵을 결정지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속도라면 반격이 워낙 거세고 그들의 논리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의 탄핵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시청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투트랙으로 해야지. 저는 아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30명 이상 모인 그 단톡방에서 이걸 일단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이라도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있다는 걸 알고 싸우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것은 확실히 저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정말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신 우리 김혜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열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칭찬받아야 될 게 아니라 신용환 교수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스피서 지금 115만 명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까지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취재도 더 뛰어서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들, 어제 가보니까 한우 회식 대구 명소 경성 한우에 많은 분들이 스피스 때문에 왔다고 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전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는데요. 단체 회식 있으시면 가족끼리 모임하실 때 정말로 초대형 그리고 값싸고 품질 좋은 한우 1등급 원뿔 판매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조금 다르시더라도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열심히 주장하면서 여러분 마음처럼 달려가고 싶지만 때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도 계속 화이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환 교수의 직관TV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